공부하기 힘든 시국에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공부를 하신다고, 공부도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공부가 아니고 자유라든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 뭔가, 우리 헌법 인용은 뭔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좀 더 반듯한 나라로 만들 수 있나, 이런 걱정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 것 같아서 더욱 감사하기도 하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짧은 시간이니만치 각설은 피하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누군지를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우선 간단하게 제 이력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하여 검사를 한 15년 했고요. 그 후에 법무법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무법인 대표 노릇도 좀 하다가 또 어떤 인연으로 해서 또 국회의원도 길지는 않지만 또 한 4년 했고요. 그 후에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인연이 돼가지고 강원랜드라고 하는 공기업 사장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18년 전부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도 외롭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그분하고 같이 조그만 공부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공부 모임 이름이 이제 올해 포럼이라는 사단법인인데, 그거를 지금 제가 18년째 하고 있죠. 지금은 뭐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할 여건은 못 되고 우리들끼리 그냥 공부 모임을 하되, 주로 공부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뭔가, 다시 말해서 자유라든가 시장경제라든가 하는 게 왜 중요하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망가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왜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런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일무렵은 80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점점 나라가 좀 더 자유로운 나라, 좀 시장 경제가 넘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상당히 참 위급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제 이름이 함승이고, 저는 뭐 51년 2월 12일생입니다만 제 이름을 예컨대 저희 어머니가 이름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출세 못한다 해서 아무개로 바꿨다 해도 저는 엄연히 함승이죠. 제 정체성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믿고 있는 신념이, 이 머리가 두뇌가 달라지면 제 이름을 함승이라 하더라도 다른 함승이가 되는 거죠. 그건 마치 하느님을 믿던 사람한테 하느님을 부정하고 알라를 믿어라 하는 것보다도 더한 정체성의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대한민국에 그냥 있고 그냥 이 한반도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의 정체성이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거나 시장경제 국가가 아니면 대한민국은 망한 거죠. 근데 그 망하는 과정을 사람들이 아주 서서히, 흔히 우리가 비유하듯이 미지한 물에다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끓이면은 어느 순간에 죽는데, 죽는 과정까지는 오히려 개구리가 더 죽는 줄 모르고 열심히 수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그것이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기회가 오면 한 분이라도 더 공감을 갖기 위해서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이력 중에 가장 서울법대니 검사니 이런 거는 요즘에 이거 오히려 자랑할 게 못하고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남보다 내가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검사를 그만두고 한 2년 동안 스탠포드 대학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2년 동안 연구한 주제가 정치 부패라는 거였고, 이제 political corruption, 이게 정치 부패에 관한 책인데, 이것들을 이제 그때 그 스탠포드에 있으면서 거기 있는 그 박물학자들하고 함께 같이 연구했던 집입니다. 그래서 왜 이 정치 부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나? 제가 검사 15년 하다가 결국은 검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정치 부패를 파헤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서 이제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검사로서는 부패 문제를 깊이 접근할 수 이제 한게 끝났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내가 한번 정치 부패를 파헤쳐 보겠다고 해서 했던 게 이제 이런 특별한 경우였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4년 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계기를 길게 설명할 건 못 되고,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 정보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9.11 사태 난 직후입니다. 네, 그래서 9.11 사태가 미국이 그때 한 5,000명, 4,000명 가까이 죽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미국 사람이 4,000명이 죽은 재난은요, 2차 대전, 전쟁터에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4,000명이 죽는 그런 일은. 지금은 미군이, 해외 주둔의 미군이 한 사람만 죽어도 전쟁이 발발하죠. 근데 4,000명이 넘는 미국 사람이 한순간에 죽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서는 대재앙이죠. 그리고 이런 재앙이 왜 일어났나? 정보기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났죠. 미국은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는 16개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정보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불법으로 입국해서 다른 짓도 하지 않고 비행학교에 가서 비행 연습을 하는데, 비행기는 이착륙이 제일 어려운데 이착륙 공부는 안 하고 비행기가 뜨면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운항만 공부하는 놈들이 몇 있었죠. 아랍인들이. 수상하니까 정보기관의 정보를 캐치해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 간의 갈등 내지는 서로 간의 경쟁심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그자들이 결국은 그 항공기를 그냥 갖다 월드뱅크, 월드 트레이드, 무역, 세계 무역회관인가요? 거기다 들여받는 거를 예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보기관의 이해 충돌이라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거는 미국 그 당시에 그 CIA 작전국장 하던 윌리엄 오덤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를 번역해서 우리나라 정보기관에다 적용하기에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그 위상이 너무 걸음마 수준이죠.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건 이따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내세울 만한 이력이 이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어쨌든 이게 제가 검사 초임 때 모습입니다. 그때 강원도 촌놈이라서 그냥 그대로 촌놈 모습 그대로죠. 그리고 이름이 승희이다 보니까 여자 검사인 줄 알고 아주 쉽게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혼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엔 여자 검사가 더 무섭습니다. 제가 특히 부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 때 여기 연세 좀 있으신 분은 잘 알지만은 국가 권력이 기업인들한테 대놓고 돈 좀 줘,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요. 근데 저기 뭐 그래서 김 회장님이 계시면 김 회장님 돈 좀 줘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딱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누구한테 돈 좀 줘는 못하죠. 딱 두 가지. 하나는 광희 성금 좀 내 하면 됩니다. 하나는 새마을 성금 좀 내 하면 됩니다. 그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새마을 성금을 걷는 총책임자죠. 새마을 중앙회장이죠. 친동생이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박정희 대통령 경호 과장을 했고, 근데 이분이 대통령 할 때 이 사람을 제가 구속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만둔 다음에 그 형제자매를 구속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현직 대통령일 때 그 가족을 구속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죠. 저도 대단했지만은 이 대통령도 대단해요. 그걸 용인했으니까. 이건 객담입니다만 그 훗날 제 친구 그 아들 결혼식 때 가서 이분을 봤어요. 이분 대통령 그만두었을 때죠. 그만두었지만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앉아 있으니까 뭐 혼주가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저 여기 누구라고 그랬더니 이거 내가 다 알지. 어떻게 아세요? 내 동생 잡아오는 사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뭐랄까 배포가 크다고 그럴까. 네. 여기는 그 당시에 현민당 총재일 때고요. 이 사람을 아는 분이 계신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카톨릭 농민회 회장이라고 우리나라 3대 농민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윤 대통령 탄핵 그 당시에 과천에서 저 트랙터 끌고 올라오던 사람들 그게 한농이거든요. 농민회의 3대 농민회가 굉장히 좌파적 성향인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카톨릭 농민회 회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한평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그 당시가 언제냐면 88년, 89년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김일성 체제였거든요, 북한이. 근데 이 사람이 서독에 갔다가 서독에서 몰래 지원자 빠져서 동독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어떤 지령을 받고 돈까지 한 뭉태기 가져와가지고 김대중 그 당시 평민당 총재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간첩으로 구속이 됐고 당시 평민당 총재는 구속된 죄명은 불거주죄. 왜 간첩인 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냐 하는 불거주죄에다가 적에서 들어온 돈인 줄 알고 5만 달러인가 받았거든요. 금품 수수죄 뭐 이런 걸로만 불구속이 입건된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우리 검찰 수뇌부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회의원 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지금도 개방된 사회에서 북한에 들어가려면 절차가 약간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행사한테 부탁했다고 비행기 끊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국회의원 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동독으로 가서 서독을 갔는데 서독에서 혼자 그 일행에서 이탈해가지고 몰래 동독으로 들어가가지고 슬로바키아로 해서 평양을 갔다 옵니까? 이건 누가 다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건 당대표가 모를 수가 없죠. 안다면 간첩의 공범이죠. 간첩의 공범이면 이 사람 정치적 생명 그때 이미 끝났었죠. 그거를 제가 당시에 수사를 했어요. 공안 사건으로 제가 수사한 거는 이게 제일 큰 거고, 부패 사건은 아까 우리 김영삼 대기자께서 선수했듯이 이 공안행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안행 사건 때 이 사람을 구속했죠. 구속을. 공안행 사건을 구속. 여기 나오. 저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의 함승기 검사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수사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속된 말로 피렘이고 거물 정치인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중단되면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그게 하나의 저는 늘 생각하죠. 이 역사의 흐름이 그때 그 사람들을 다 잡아놨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아까 김대중이를 간첩 공모로 잡아놓거나 이 사건에 걸려있던 이 사건에 걸리면 주로 이제 지금 말하면 보수 쪽 여권 인사들인데 여권 인사들을 줄줄이 잡아놓거나
하면 지금의 정치판이 전혀 다른 정치판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전혀 다른 역사가 됐었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권력형 부패라는 게 뭐냐? 학문적으로는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국가 최고 권력, 대통령 권력 내지는 국가 통치권을 등에 업고 부패를 저지르는 건데, 여기서 부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을 받아먹는 뇌물뿐만 아니라 권력의 남용, 그 다음에 선거 부정, 이 정치 권력의 부정이 중에 제일 이 국가에 해독이 되는 게 선거 부정이거든요. 선거가 옳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기초가 무너지는 거죠. 그죠? 하나만 하는 선거 속에서 그게 무슨 국가입니까? 민주국가입니까? 네. 그 평양식으로 그냥 이민회의라는 거 열어가지고 그냥 무슨 수첩 같은 거 하나 들고 이러면 끝나는 그건 국가가 아니죠. 네. 선거라는 건 정말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패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뇌물뿐만 아니라 선거 부정이 제일 나쁜 건데, 선거 부정을 영어로 뭐라고 일렉션 프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렉션 프로드. 프로드가 뭐 사기 아닙니까? 사기가 왜 선거 부정이냐? 전 국민 내지 전 유권자를 기망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기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부정을 영어로 일렉션 프로드라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죠. 그런데 사기를 당하고도 분노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는 국민이죠. 세상엔 그 권력형 부패라는 거 세 가지다. 권력을 남용하는 것, 뇌물을 받아먹는 것, 선거 부정을 하는 것. 이게 민주국가에서 3대 권력형 부패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뇌물을 받아먹는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부패, 그것만 주로 설명을 할 건데, 우리나라는 역대로 말이죠. 역대로 대통령 중에 부패 관련이 안 된 정부가 없어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이전이라 치고, 전두환 대통령부터 아까 얘기한 정경환서부터 이분은 보니까 형 정교환이, 그 다음에 천암, 그 다음에 측근 실세라는 사람들이 거의 감옥 안 간 사람이 없죠. 돈으로. 그 다음에 노태우.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박철원을 비롯해서 이원조,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수사했을 때 제일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다 감옥 갔죠. 수억에, 그때 돈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입니다. 요즘 돈으로 하면 수백억에서 수천억이죠. 이걸 다 감옥 갔죠. 그 다음에 김영삼,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뇌물로 잡아놓고도 지도 역시 지 아들이 엄청나게 뇌물을, 감옥에 갈 때 돈은 30억이지만 실제로 그 관련되는 수백억이죠. 그 다음에 지 측근이라고 하는 무슨 홍기자, 장로다 여기 이름을 안 써서 그렇지, 이 당시에 실세라고 했던 사람 중에 온전하게 감옥 한 번 안 간 사람이 없어요. 김대중은 그 아들 셋 다 감옥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죽에서 홍트리오라고, 홍익이, 홍업이, 홍거리 해가지고 홍트리오라고, 다 감옥 갔죠. 노무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야성이 강한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좀 질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지금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측근에 이광재니 무슨 안희정이니 최도술이 다 감옥 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이 최도술이, 이 사람 이거 별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총무 비서관? 그러니까 핵심 세력이었는데 좀 신복이었죠. 이 노무현이가 대중들한테 열광을 받은 게 특혜와 반칙이 없는 사회 만들겠다. 이전까지는 전부 뭔가 쌩만 있고 돈만 있으면 죄져도 감옥 안 가고 말이지. 근데 나는 빗바닥 출신 아니냐. 반칙과 특혜의 피해자다 내가. 특혜와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많은 서민 대중들로부터 박수를 받아가지고 대통령까지 안 됐습니까? 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제가 돈을 받아 먹었죠.
돈을 받아 먹었는데 먹은 건 지 문제죠. 근데 문제는 돈을 받아 먹고 수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놈이 김포공항에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외국으로 튀려고. 근데 김포공항에서 검찰이 출국 정지 시켜놓은 바람에 못 나가고 잡혔죠. 그럼 거기서 잡혔으면 돌아와야 정상이죠. 근데 그야말로 청와대 백을 등에 업고 대검 중수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출국 정지를 풀어가지고 그날 저녁 비행기로 결국은 나갔습니다. 출국 정지를 풀려면 아무리 빨라도 이틀 걸립니다. 수사검사가 출국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국을 통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결재가 한두 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저녁 비행기로 출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칙과 특권의 전형이죠. 네. 이게 정치 권리가 속성인 겁니다. 반칙과 특혜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대중들부터 그렇게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는데 그자가 바로 그 반칙과 특혜의 모범을 보이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양반은 원래 장사하던 사람이니까 모든 걸 장사적 관점에서 보니까 천신일이다 최시주의다 다 장사꾼 같은 사람들 달라붙어가지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 아니까 이 사람들 천신일이가 누굽니까 여행사인가 하던 사람이고 최시주의 여론조사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이거 하여간 그런 인간들인데 다 몇백억씩 돈을 받아먹고 간 것 같죠. 이거 우리나라는 이게 그 후에 이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만은 모릅니다. 세상에 제가 딴 건 몰라도 사상과 돈은 모른다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모른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돈을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근데 하물며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본 박근혜는 적어도 돈에 관해서는 아주 철저했던 분 같아요. 그 주위에 그 형제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이니 그 당시 문고리 3인방이니 하는 이런 인간들은 여전히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저질렀죠. 그 다음에 문재인.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여자에서 국정농단을 했다고 해가지고 탄핵이라는 걸 빌미로 해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국정농단을 했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 안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여간 그 권력형 부패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숙명적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좌파 세력 입장에서 우파 세력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기득권 세력은 곧 부패 세력이다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좌파들은 도덕적으로 좀 청렴하냐? 제가 겪어본 바에는 훨씬 더. 근데 그건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이자들은 이 돈 받아먹는 데 아주 뭐랄까 천부적인 재주가 있어요. 이자가 누굽니까? 동대문 학교에 나왔다가 떨어진 고려대학교 총 무슨 학생회장이 뭐 하던 친구인데 그 공천 한 장 받으려고 김대중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큰 절 한 번 넙죽했던 데서 신문까지 났던 친구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떨어졌어. 국회의원 떨어졌어. 떨어지고 나서는 그 탈원전 정책에 편승해가지고 소위 태양광을 가지고 떼돈을 벌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정은경이가 하는 여자는 마스크인가? 소독약인가? 뭘 가지고 떼돈을 벌었다고 신문에 나는 것도 있나? 약간 그쪽 사람들은 말이죠. 겉으로 일하는 척하고 그 일에다가 관련을 시켜가지고 뒤로 챙겨먹는 데는 탁월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 같은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문재인이 된 거죠. 여러분들 다 이런 최근에 있었던 얘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건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기사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된 이 사람은 지금 다섯 개 사건에 12개 범죄사실 재판을 받고 있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거 어느 신문인가에 보니까 아주 제대로 그 12개 범죄사실이 뭔지를 아주 잘 그려놨더라고요. 중앙일보에서 내가 이제 캡처해 온 건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니 국가 권력의 부패, 소위 정치 부패라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부패하는 건 고사하고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런 범죄 혐의를 갖고 대통령이 될 수준이고 국민이 그거를 용인하고 있고 문제를 안 삼고 있다는 게 참 이해 불가능한 나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왜 이걸 우리가 무슨 하느님도 아니고 무슨 제가 뭐 공자 예수님도 아니고 남을 도덕적 심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해야죠. 과연 국가가 망하는가? 부패가지고. 부패야 옛날 천년전부터 왕조 시대부터 부패 없었던 나라가 있는가? 물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왕조가 망할 때 보면 망한 원인이 뭐냐? 외적의 침입이 아니고 내부의 부패입니다. 외적의 침입은 나중에 와요. 내부의 부패가 먼저 옵니다. 한번 봅시다.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유명한 영국의 그 정치청 역사학자인데 권력은 그 자체가 부패할 속성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이 강하면 갈수록 부패 정도가 커진다. 라고 말을 이분은 영국의 총리까지 했는데 부패는 국가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근데 이건 뭐 이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죠. 굳이 글로 하자니 이 사람들이 얼굴이 등장하는 거지. 이거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거 아니다라고 부정할 분이 있습니까?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근데 다 아는 얘기라서 그런가 너무 무감각해. 다 아는 얘기라서 그런 거 같아. 너무 무감각해. 여기에 산소가 있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못 깨닫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장면이면 남베트남. 여기 나이 계신 분은 다 알겠지만 남베트남이 멸망할 때 보트피플 장면입니다. 마지막 사이공항을 떠날 때 살겠다고 남베트남에서 그래도 뭐 면석이라도 해먹었던 사람들이 살겠다고 그 가족들이 달라붙은 모습이죠. 왜 망했습니까? 그 미국이라는 막강한 그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북베트남은 기껏 해봐야 소련이나 중국에서 무기나 대주고 간접적인 후원을 했지만 지상군이 들어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남베트남은 미군이 수만 명이 지상군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망했습니까? 소용없는 거죠. 소용없는 거죠. 군사력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정권이 부패하면 군사력이라는 건 의미 없어요. 그냥 그걸 갖다 주면 일주일이면 저쪽에 넘어가 있는데 그 자식 새끼들은 다 미국 갖다 놓고 이미 자식 새끼들이 미국에 많이 미국이나 뭐 어떤 선진국에 많이 가 있다는 게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나 그 아이의 적성을 위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징조 중에 하나죠. 지금 일본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도 80년대 90년대에는 자식들이 미국에 엄청 가 있었거든요. 저펜타운이라는 게 제가 스탠포드 있을 때도 샌프란시스코 가면 큰 저펜타운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없어졌어요. 유명무실합니다. 차이나타운 엄청 크고 코리아타운 엄청 큽니다. 그만큼 많이 나와서 산다는 뜻이죠.
왜 일본은 더 다 들어왔습니까? 지 나라가 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재지변, 재해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재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적어도 내부의 문제로 나라가 망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가죠. 그 몰라, 이민족 숲에 가서 황인종을 하고 살기가 쉬운 게 아닌 건데 왜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웬만한 사람이면은, 심지어는 미국을 그렇게 저주하고 하는 그 좌파들도 내 새끼는 다 미국 가 있잖아요. 그게 나는 못 살아도 너는 잘 살아라 하는 뭐 부모의 심정도 있겠지만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나라가 망한 게 그런 징조에 의해서 망한 거거든요. 당장 긴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조선이 왜 망했는데? 우리 저 김용삼 대기자가 이제 나중에 아마 한번 할 거는 김 기자가 쓴 이 책입니다. 그런데 다 읽어보셨죠? 천천히 보정 읽는 이유. 이 여기에 국가는 왜 패망하는가? 그리고 조선은 왜 패망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오족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부패 때문에 망했어요. 저 책에 의하면 이 사람의 무슨 조약 있잖아요. 왜 이제 한일 합병 조약 1910년에 했던 한일 병탄 조약 하기 전에 정미 7조약이다 뭐다 조약이 계속 진행됐지 않습니까? 뭐 야금야금 그 조약 체결할 때마다 돈 받아먹었더라고요. 받아먹은 액수가 그때 돈으로 뭐 10,000엔에서 30,000엔, 요새 돈으로 그게 한 1억에서 5억 된대요. 그러니까 억대의 돈을 받아먹으면서 계속 나라의 주권을 야금야금 넘긴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망할 때는 총 한 번 서로 안 쏘고 망한 거 아닙니까?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나 어떤 부족이 홀딱 망할 때 서로 잡아먹는 국가하고 잡혀 맥히는 국가 사이에 총질 한 번 안 하고 망한 나라가 지구상에서 2개밖에 없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이에요.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부족 국가, 거의 문명이 90%인 부족 국가도 그 부족 국가가 망할 때는 거의 부족의 절반 이상이 다 죽거나 포로가 된 후에 망하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죽고 망합니까? 그때 윤치호 일기를 보면 윤치호 요새 그 사람을 친일파의 아주 1호라고 몰아붙이고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솔직한 애국 신정이 나오더라고요. 이 폭정에 의해서 우리 같은 민족의 폭정에 의해서 시달릴 거냐, 외민족에 의해서 소위 제도에 의한 정치를 받을 거냐, 이게 고민이다라고. 나라가 너무 망하면, 나라가 망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바닥이 나니까는 세금을 무자비하게 걷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뭐 일본 놈이 뭐어떻고 러시아 놈이 뭐 어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망할 부패, 권력 부패를 어떻게 할 거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죠, 뭐든지. 그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권력이 부패가 왜 부패가 된다?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부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권력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분산시켰잖아요. 그리고 분산시킨 다음에 서로 견제하게 했잖아요. 서로 견제하게. 지금 제 얘기는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그 사회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중학교 2학년 사회책에만 공부를 했으면 몽테스큐라는 사람이 쓴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다. 그 핵심 내용은 권력은 상권 분립을 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권력이 분립도 잘 안 돼 있고 형식상 분립돼 있지만 견제와 균형을 전혀 못하죠.
지금 국회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국회가 말도 안 되는 법률을 만들었다. 국회가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한다. 국회가 말도 안 되는 국정감사를 한다. 국정감사를 핑계대고 그다음 모든 기업회장을 다 증인으로 나오라고 막 폭언을 해야 된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법률상. 법을 마음대로 만들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기능이 대통령한테 대한 거부권입니다. 근데 거부권은 이런 법을 만들어라고 할 권한이 아니잖아요. 거부만 하는 거지. 근데 거부도 저희들이 3분의 1을 제의를 해버리면 거부의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법률상으로도 상당히 국회 권한이 강화되어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쪽수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 그 국회가 절제 없이 무자비하게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건 속수무책 있는 나라가 되죠. 그렇게 해서 완전 일당 독재 국가가 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히틀러입니까? 그죠? 히틀러도 엄연히 히틀러가 총리 되기 전까지는 권력 분립이 아주 잘 된, 소위 우리가 헌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헌법이 있잖아요. 1919년에 또 1차 대전이 끝나는 거 독일이 채택한 법이죠. 독일 연방공화국이. 거기가 우리나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헌법의 아니 모범이죠. 권력 규정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수권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총통이 법률 제정권을 가지겠다. 국회의 업무를 기능을 일시 정지시킨 거예요. 총통이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된 거죠. 지금은 우리는 국회가 가졌지 않냐? 근데 그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의 대표 아닙니까? 근데 그 당의 대표가 이제 대통령까지 됐어. 그럼 결국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진 게 됐잖아요. 법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잖아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이미 깨졌어요. 국회의원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이지만 법적이 아닌 사실상의 권한은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구 같습니까? 검찰. 국회의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검사 얘기해 보세요. 수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 또 검사. 어느 분이 검사라고 했습니까? 제가 의원을 길게 안 했지만 잠시 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때 제 동료 의원들이 의원은 좋겠어. 왜? 검사도 친구 아니야? 친구는 좋은 게 뭐 있는데? 우리 같은 놈 말이지. 선거하고 검사만 없으면 살겠다. 선거하고 검사만 없으면 살겠다. 아까 얘기했던 유권자가 무서운 거죠. 선거죠. 근데 그거는 3년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3년쯤 지나고 이제 내년쯤이 공천이 시작된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유권자가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은 지 맘대로 살다가 한 1년 전부터 이제 열심히 또 지역 가가지고 또 하고 당대표한테 가서 또 손 빌려가지고 공천만 좀 받고 또 유권자들한테 가서 요즘엔 일 잘해서 국회의원 되는 게 없잖아요. 거짓말 잘하고 선전선동 잘하면 국회의원 되는 거니까. 네. 유권자는 그런 데는 그래도 속여 넘어갈 수 있고요. 검사는 안 되거든. 제가 볼 땐 왜 안 되냐? 제 경험입니다. 제가 노원이라는 지역의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갔어요. 노원구가 어딘지도 잘 모를 때입니다. 왜냐하면 노원구가 도봉구로부터 막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노원구라는 이름조차 아주 생소해가지고 저는 집이 강남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지역으로 공천을 받았는데 아직 저 노원에 사무실도 안 내고 아직 저희가 선거운동 하기도 전인데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모르는 전화고. 전화를 받았더니 누구세요? 했더니만 제가 노원 경찰서장입니다. 축하합니다. 뭘 축하냐 했더니 공천 받고 뭐 저쪽 축하한다. 그래서 한번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당신을 봐야 되는데 우리 노원 상황을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부에 지시를 받았으니까 노원의 말하자면 정치 판세가 어떤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다. 저로서는 국회의원 나간 바다에 마다할 일이 없죠. 그래서 어서 보자 했더니 정보과장을 데리고 나와서 정보과장이 자세하게 그 정치 판도, 지역 성향, 주민의 성향, 분포 뭐 이런 걸 쭉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편으로 고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누구에게나 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 내가 다 당선됐어요. 축하한다고 또 왔어. 아이고 고마워. 고맙잖아요. 어? 그 너는 어디가 동서남북을 모르는 동네 그렇게 나 도와줬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정보과장이 제가 내년에 승진. 다 금방 알아듣죠. 네. 제가 힘이 좀 있는 국회의원이었더라면 행정부 장관이나 뭐 청와대 치안비서관 누구한테 야, 노원 정보과장 그 사람 괜찮더라 한마디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경찰이라든가 그 밖에 수사기관은 공생을 합니다. 국회의원하고 공생을 해요. 국회의원이 여기 앞으로 선거의 꿈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선거법이라는 게 얼마나 악랄한 법인지요. 판검사를 한 사람도 선거법 선거 치르고 나면 다 걸려요. 다 걸려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법에 위반. 그렇다고 누가 일일이 사람 사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이걸 누가 다 외웁니까? 또 알고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자원봉사자 50명만 쓰게 돼 있잖아요. 한 지역에. 예컨대 50명. 근데 상대방은 한 80명 써가지고 역전 앞에 이런 데가 10명씩 5명씩 서 있어. 나는 법을 지키느라고 50명 뺏겼기 때문에 그 역전 앞에 보낼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저 사람 참 청렴한 선거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유권자가 생각합니까? 건방지다 그죠? 그놈은 뭐 얼굴도 한 번 안 내밀어. 우리 동네는 오지도 않아. 저쪽에 말이지 파란 샷스 입은 사람은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 빨간 샷스는 볼 수가 없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래요. 다 그러죠. 그러니까 50명이라는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도 100명 써야 돼. 그럼 나머지 50명은 무슨 수로 합니까? 50명은 정당한 선거비로 지출하는데 나머지 50명은 전부 불법 선거죠.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 쳐놓고 사전 선거운동부터 시작해서 선거 비용서부터 그 무슨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그거에 하나 이렇게 두시면요 선거법에서 자유로운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범법자입니까 다. 한나라에 없이 다 범법자예요. 근데 4년 내내 범법자로 살면 그 꿈자리가 사람을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선거법은 6개월 내에 처리한다. 6개월이 넘으면 아무리 위반한 게 있어도 수사하지 못한다라고 만든 거예요, 지들이. 그렇다고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잖아. 이게 6개월만 지나면 이제 발표하고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숨도 안 쉬고 살아요. 실제로. 6개월 동안 숨도 안 쉬고 가.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범법, 범죄, 위법으로부터 시작하는 의원들이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검사. 왜 무섭냐면 이런 건 우선 젊어. 국회의원이 아쉬울 게 없어. 그리고 요 동네에 살면서 그 국회의원하고 인연 맺을 일도 없는 게 2년 있으면 또 딴 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한 4, 50 넘은 검사가 되면 그놈도 이제 또 계산이 복잡해지지만 처음 검사되고 한 10년 젊은 그 30대들 있죠. 국회의원을 볼 때 저분이 의원님이다라고 보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저런 놈은 범죄자다.
범죄자다. 상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국회는 검사가 얼마나 시켰어요. 저놈만 오면 살만하죠. 저놈만 없으면. 유권자보다 더 무서운 게 검사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이미 우리는 이게 그래서 검사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검사는 수족이 끊겼어요. 그죠? 이제 끝났어. 사전 견제라는 게 없어요. 이제 권리는 처벌하는 것밖에 없어. 누가 하는 게 옳으냐? 누가 하는 게 옳으냐? 우리 헌법이요. 21조 헌법 12조에 보면 말이죠.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헌법에 검사에 관한 조항이 없는데 헌법 12조에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이런 강제 수사를 할 때는 검사의 영장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강제 수사의 주체는 검사다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겠어요? 헌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그나마 국가기관 중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놈은 검사다라고 국가 판단을 한 겁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의무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검사라는 직업이 대단하고 이뻐서 차복고시 붙고 공부 잘해서 이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자가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고 뭐 무슨 정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어떤 권력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신분을 보장해 줘야 그놈이 수사할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하는 순간에 뭐 이런 놈이 있어 이거 또라이 아니야 하고 어디로 저 지방으로 좌천을 시키거나 징계 회부하거나 이러면 그거 어느 누가 그걸 하겠거든. 그놈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원래 신분 보장은 판사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신분 보장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근데 검사는 판사와 똑같은 수준의 신분 보장은 없어요. 헌법에 의한 보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법률상으로 법률에 의해서 판사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신분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선 수사니 기소니 아니 굉장히 전문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뭐 도둑질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뭐 돈 몇 푼 훔치고 나왔다 이런 거는 뭐 속된 말로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도 얼마든지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다시피 이 돈을 뇌물을 주고 받는 방법이 말이죠. 옛날처럼 그냥 현금 따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어디서 안 보는 데 가가지고 차오라고 그래가지고 저 트렁크에다 넣어주고 아니면 수표 끊어가지고 저 책갈피에다 넣어서 이렇게 주고 뭐 이런 짓 이제 안 합니다. 왜냐면 수표는 100% 다 추적이 되고 현금도 큰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요새. 그죠? 현금 1000만 원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다 FBI에서 추적되잖아요. FI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대신 어떻게 하냐 요새. 우선 암호화폐라는 것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비트코인까지 생긴 세상에. 그리고 외국이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소예요. 옛날엔 달러도 갖기 어렵죠. 달러 10,0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 외국 갈 때 뭐 달러 10,000불, 20,000불 그냥 쉽게 바꾸잖아요. 달러 10만 불 바꿨다고 누가 뒷조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국 가서 다 달러 붙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박연차인가? 노무현 후원회장 하던 박연차가 정치인들한테 뇌물을 어디서 줬습니까? 전부 미국, 뉴욕 아니면 베트남에서 줬잖아요. 그것도 달러로. 근데 그런 것도 원시적인 거고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이 오가고 흔적이 안 남죠. 그런 거를 수사하려면 이게 외국 수사기관과의 그 공조 수사도 해야 되고 여간 이 금융거래 시체에 밟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거를 하급 경찰관한테 그런 능력과 그런 그걸 경험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수사 기법도 중요하지만 이 범죄 정보 이게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이례적으로 어떤 뭐 건축업자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구청에 있는 건축과장한테 돈 몇 푼 줬다 이런 거는 그거는 그냥 웬만한 사람이면 다 수사할 수 있는 그 단발적인 거지만 아까 얘기대로 정치 권력과 대기업이 지금 자산 규모가 수백조 아닙니까, 그죠? 자산 규모 수백조고 외국에서의 거래만 해도 수십조, 수백조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국적 기업이 정치 권력자하고 뇌물을 주고받기로 작정을 한다면 어지간한 사람 가지고 그게 되냐 이 말이죠. 옛날에는 회계장부만 좀 잘 보면 수사 잘한다는 축에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권력형 부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법률 지식이나 수사 기법, 수사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와도 나는 이 수사를 끝내야 말겠다 하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개인적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 사람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어야만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검사들이 그런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가 있어도, 여러분도 신문에 가끔 보잖아요. 누구누구가 이재명 수사하다가 법무연수원 좌천, 고검 좌천. 좌천하는 기관이 고검하고 연수원이거든요. 멀쩡하게 부장검사, 차장검사, 심지어는 검사장까지 하던 놈이 하루아침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가는 겁니다. 추미애 아들 수사했다고 좌천, 조국이 마누라 수사했다고 좌천. 이런 마당에 누가 그걸 견뎌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한 2,000명 되다 보니까 독종이 있거든요. 독종이 있어요. 좌천되든 나든 내 길로 가겠다 하는 놈이 있어요. 이건 못 말리거든. 그런 놈 때문에 조국이도 감옥에 갔고 이재명도 저 정도 수사를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도저히 이건 안 되겠어. 좌천을 가지고는 안 돼. 이거 아예 수사 권한을 뺏어버려. 그래서 이재명이가 문재인이가 검수완박법을 만든 거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그렇다고 확 다 뺐으면 너무 국가가 하루아침에 통치 구조가 망가지니까 중요한 몇 개 남겨놓으면 거의 되는 거예요. 하고 그걸 안 하면은 국민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까 경찰에 줘라. 경찰도 이제 경찰대학도 나오고 그 경찰대학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니까 못하겠나 하면서 글쓰 맹금치하고 검수완박법 있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만 수사하게 남겼어요. 근데 그 몇 가지 가지고 또 이재명을 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아예 없애버려. 국회 통과됐죠.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죠? 기소청하고 수사청을 따로 둔다. 우리 헌법에 기소청이니 수사청이니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검찰청만 있어요. 검찰총장이라는 직급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헌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 무슨 공수 하면 그걸 검찰총장은 어디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소총장이 되냐? 그래서 헌법 위반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법들은 부패 조장법이죠. 정치 권력의 부패를 조장하고 은폐하는 법이죠. 민주국가에서 공산 독재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 말고 소위 말하는 민주국가에서 검찰이 정치 권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견제 기능을 하지 않는 국가는 지구상에 딱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같은 북한 같은 국가 말고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민주국가라고 자처하는 국가,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약간의 그 폭은 있어요.
크든 작든 폭은 있지만 검찰이 어느 정도 미국 같은 나라도 누굽니까 트럼프가 검사를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잘 괴롭혔다고. 그러니까 검사가 그만큼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그 통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그럼 민주국가 아니죠?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민주국가임을 포기하는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조용해요. 알고 조용한 건지 모르고 조용한 건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조용한지. 부패? 그게 부패 안 하는 나라 있어? 다 부패하는데 뭐. 부패 나하고 관계없어. 나만 잘 살면 돼. 다 그건 건가? 근데 과연 나만 잘 살 수 있겠나 한번 두고 보자고요. 나만 잘 살 수 있겠나. 어떤 돈 가진 놈이 전부 정치 권력자하고 따와서 좋은 돈벌이 할 수 있는 건 지들이 다 해먹어. 그때 가서 비로소 내가 피해자라는 걸 느끼겠지. 아니면 그 부패 대열에 들어가거나. 이건 한마디만 하면 저는 내가 검사를 했다고 해서 경찰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경찰도 중요한 국가 기관이고 중요한 국가 기능을 행사해요. 부인이 부업하지 않나? 안 되잖아요. 등록금은 뭘로 내며 애 나이키 신발이라도 다 사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도덕이니 이런 건 귀에 들어오지 않죠. 누가 100만 원만 준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 편 드는 거예요. 100만 원 뭐 50만 원만 줘도 그 사람 편 드는 거예요. 양쪽에서 주면 양쪽도 다 받아. 구속되면 이 잡고 돌려주고 구속되면 저 잡고 돌려주고 그러고 사는. 그 사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월급 많이 주면 되잖아. 그럼 경찰 공무원만 많이 줍니까? 다른 공무원은 그러면 그만 고생 안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 그만두고 나오면 하루아침에 실직자입니다. 검사는 그래도 뭐 요새 잘 되니 안 되니 해도 어쩌다 하다못해 변호사라도 해 먹잖아요.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 호구지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청렴하고 중립적으로 권력과 돈 있는 놈과 싸우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검찰청을 없애는 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 부패한 놈들이 저그들을 악으로 만든 게 누구냐? 검사다. 검찰 집단이다. 검찰 집단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면 내가 좀 악인이 됐던 내가 조금 덜 악인이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나를 악인으로 만든 거에 대한 하나의 보복도 되고 그런 관점. 그리고 앞으로도 검사로부터 좀 시달림도 좀 적을 거고 남욕 좀 해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이긴 한데 그거는 피상적인 거고요. 사실은 제가 공안검사로서 하면서 느끼는 가장 무서운 거는 이겁니다. 64년도에 김일성이가 당시 김일성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 대회에서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4대 지침이라는 걸 내렸어요. 그 4대 지침이 뭐냐? 남조선 인민의 정치 사상적 각성.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 내지 군사 독재라고 할 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그 슬로건으로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그런 정치 사상적 운동을 해라 이 말이죠. 민주운동 지원. 혁명적 지하당 통일전선회가 그러니까 그 북조선 조선노동당과 남조선의 산재에 있는 여러 그 당시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많은 뭐 난민전이라든지 뭐 통역당이라든지 하는 지하 조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것들하고 또 겉으로는 뭐
합법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불법 운동을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민노총이라든지 카톨릭 농민회라든지 무슨 뭐 신부들도 뭐 정의 구현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전부 통일 전선을 구축해야죠. 반보수 대연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뭡니다. 반혁명 역량을 약화시켜라. 혁명 역량이라는 여기서는 공산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붉은혁명. 붉은혁명을 근데 반인가 반혁명 역량이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해서 북조선을 간첩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수사정보기관,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이런 것이 반혁명 역량이죠. 통일혁명 역량에 반대할 때는 모든 인간, 단체, 제도, 이것을 약화시켜라. 약화시켜라. 이게 김일성의 4대 지침이었거든요. 그럼 그 반혁명 역량 중에 가장 북한 입장에서 제일 악질적인, 골치 아픈 이게 누굽니까? 중앙정보부하고 검찰이죠. 검찰공안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하면서 중앙정보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안기부다, 김대중 전에 뭐 이미 김영삼 때 한 거지만 안기부다, 명칭을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뀌면서 명칭만 바뀐 게 아니라 그 기능을 계속 축소시킨 겁니다. 그 기능. 그리고 검찰 공안의 기능을 계속 축소시키고 약화시킨 거죠. 제가 검찰 초임 검사 때만 해도 공안 검사는 요 안에서 잘 안 됩니다. 네. 속된 말로 성분이 무척 좋아야 돼요. 성분. 학교도 좋아야 되지만 소위 출신 성분. 대구 경북고등학교 뭐 아니면 그런 비슷한 데 안 나오면 우선 어려워요. 그런 공안검사가 어느 날부터 서로 공안검사 안 하려고. 서로 공안검사 안 하려고. 그리고 그때는 공안검사만 되면 거의 검사장 총장의 보장이 돼요. 모든 총장은 거의 공안검사 중에 공안검사 출신이 한 70%, 특수검사 출신이 한 30% 비율로 검찰총장이 됐죠. 그게 반혁명이에요. 이걸 약화시켜요. 근데 약화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무력화시킨 거죠. 없애버린 거죠. 물론 이런 짓을 한 정권들이 또 의원들이 또는 어떤 집단들이 김일성의 직접적인 지령을 받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김일성이를 추종하는 김정일과 김정은 세력은 그냥 4대 혁명 노선이 그대로 얻어진 셈 아니에요. 민주화 세력이 정권까지 잡고 반혁명 영역이 가장 핵심이 이미 3년 전에 국가정보원의 뭐니까 간첩 색출 기능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검찰은 아예 검찰청은 이제 아예 청 자체를 사람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럼 이대로 다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무섭다 이게. 네, 이제 뭐 그 제가 한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치검찰 얘기. 그 정치검찰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을 불신케 한 그 핵심이죠, 그죠? 네. 뭐 정치검찰이 존재하냐? 한번 봅시다. 요 때만 해도 검사는 괜찮은 모습으로 국민에 비쳤죠. 요거 뭐죠? 모래시계. 네. 모래시계. 이 박사모니가 그때 모래시계 분장했는데 이제 홍준표 그건 이제 자기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홍준표는 그 당시에 검사가 아닙니다. 이게 배경일 때는 검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네. 그 사람은 그 후에 검사가 됐죠. 네. 이거는 배경이 80년 초 아닙니까, 그죠? 홍준표는 84년인가 뭐 이렇게 훗날 검사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한 스토리 좀 있지만 이때만 해도 검사는 정의로운 거죠.
요때가 이제 요거 우리 영화지만은 이거 범죄와의 전쟁 대부분 보셨죠? 안 봤으면 오늘 거 보십시오. 진짜 재밌는 영화니까. 이게 89년도 노태우 시절에 제가 중심이 돼서 우리 민생 특수부 검사들 10명이서 범죄의 전쟁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깡패 조직, 전국 깡패 조직, 큰 조직들, 동네 깡패 말고 큰 조직 10개를 다 때려잡던 그 과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산의 그 이광한이라는 그 부산 그 강한일파가 있는데 그거의 그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이때도 검사는 그래도 꽤 정의로운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망가지는 거죠. 출세에 눈이 어둡고 조폭들하고 어울리고 이전까지는 검사를 나쁜 소재로 삼을 그런 엄두를 감히 못 냈어요. 어떤 연출가나 어떤 뭐 각 작가가 한 번 만만히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냥 우죽순처럼 이런 영화들이 그냥 생겼죠. 검사들이 빈미를 제공했죠. 왜 이래 됐냐? 사실은 조국의 딸 사건만 해도 대학생들이 말이죠. 왜 이거 진상규명 안 하냐고 서울대학교 고대 연대에서 불같이 일어났잖아요. 학생들이. 왜 이거 제대로 수사 안 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서울 검사장 하던 기자는 이걸 계속 수사를 안 하고 피했죠. 그 덕에 기자는 지금 국회의원 빠지다고 있잖아요. 또 추미애 장관 아들 군대 갔다가 완전히 무슨 황제 무슨 뭐 귀흉가 황제 휴가를 받았다고 난리 치는데 그 당시 이걸 수사해야 동부검사장 어떤 놈은 끝까지 이걸 수사 안 하고 버텼죠. 이런 놈들이 없잖아 있고 그 숫자가 날로 커져요. 하다못해 저놈 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지 핸드폰 그 문자를 뒤에서 기자들이 다 사진으로 찍는 줄 알면서도 대통령하고 주고받은 그 문자를 찍히게 해서 대통령하고 지가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인 걸로. 대통령하고 문자 주고받는 게 그게 뭔데? 뭐 어쩌라고? 내가 이 정도니까 나한테 와서 부탁해. 수사 받고 있는 거, 또 뭐 이권 뭐 이렇게 인허가 해결 안 되는 거 나한테 와 얘기해. 나 대통령하고 문자 주고받는 사람이거든. 그 말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이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모든 검사가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건 어떤 출세 누임은 비겁한 검사. 이건 어느 사회나 다 있는 거예요. 출세 누임은. 그 자기의 그 비리나 범죄를 덮고 싶어 하는 그 비열한 정치인. 이 두 놈이 합작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비난하고 그런 검사를 그 검찰 조직으로 또 배제하고 또 뭐 법에 따라서 처벌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랬다고 해서 검찰이라는 국가 통치 기반을 없애는 것은 그건 헌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의도했던 안 했던 김일성의 적과혁명 노선과 노선을 같이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로 좌파 정치 내지는 좌파 정치 뭐 이런 쪽만 주로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번에 윤 대통령 사태를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잘못은 소위 우파라고 자칭하는 정치인들한테도 적어도 반반 이상 있다. 우파 소위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말이죠. 아니
계엄이라는 건 엄연한 헌법상 권한인데 물론 그것이 절차라든가 방법에 있어서는 과도한 점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뻔뻔히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거에 대해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한 게 뭐가 잘못인데 그건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헌법학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허영 교수 같은 분은 대표적인 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 중에 허영 교수, 헌법 교수 책 안 읽는 사람 없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조선일보에다 크게 연재도 했잖아. 그러면 국회의원은 법을 모르더라도 자 이거 봐라. 허영 교수가 이렇게 하지 않냐라고 한마디 왜 못하냐 이 말. 그런 놈이 있었나요? 오히려 서울역 우리로 돌아다니면서 때부지에 돌아다니면서 계엄해서 죄송합니다. 계엄해서 죄송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식당 하나 아주머니가 야 이 새끼들아 나가. 뭘 잘했다고 여기 와서 지랄이야. 난 장사도 못하게 하는 걸 제가 텔레비에서 봤거든요.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하는 놈보다 소위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그따위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기다가 당대표라는 놈이 그 탄핵 결정할 때 거기 들어가지 말자 한 풀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얘기 들어갑니까? 뭐 일당주나? 또 강요라는 사람들 강요 정부 장관 뭐 어느 한 놈만이 당당하게 그때 우리 정국이 국정이 마비될 상태였다. 당신은 몰라 그렇지 예산 문제 있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국정이 마비된 상태니까 국가 안보적으로도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의원 장관 한 명이라도 있나요? 한 명이라도 누가 있었습니까? 감승이 검사. 누구요? 감승이 검사. 저는 이게 사인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은 앞장서서 대통령을 주저앉히고 우리가 권력을 다시 잡자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경험을 해본 자들의 획책을 하는 자보다 더 비겁하고 가증스럽고 참 야비한.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지금 우파 정치인 의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 구의원, 뭐 무슨 공천을 받은 단체장 등등 이 사람들 중에 이 문제가 지금 내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내가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존망의 지로에 있다라고 절감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김영삼 대기자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좀 젊은이들 물론 그 혈기와 그 정의감 다 좋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국가의 이념이 뭐냐, 국가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 제대로 알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됐느냐부터 알아야죠. 근데 그거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여기 첫날 강의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네.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런 것까지 좀 두루두루 하는 분들이 좀 많이 해가지고 이분들 중에 10명이든 20명이 3년 후에 국회의원이 되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렇지 않고 그냥 경상도니 부산이니 뭐 이래서 이번 표가 많이 나오는 데 가가지고 그 당시에 당대표들한테 가서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한동훈이가 당대표 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국회의원이나 되면 지금 탄핵 꼴라는 거죠. 또 소용없어요.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코어그룹이 형성되느냐가 중요해요. 일단 코어그룹이 형성이 돼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슨 중도 무슨 뭐도 하고 하는 거지. 툭 하면 뭐 중도 확장이 어쩌고 말지. 코어가 없는데 무슨 확장이요. 중심이 있어야 확장이지. 중심이 있어야 확장이 될 거 아니요.
뭘 중심으로 확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하시고 장하신 분들인데 좀 바깥에 나가시면은 좀 정치하고 싶어하는 시의원, 구의원, 현역 의원 다 그 뺏지만 들고 하는 거지 진짜 그 대가리 텅빈 놈들이거든요. 단 10분 동안만 난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공천심사위원장 하던 그 누굽니까 교수 정영환이 그때 고향 강릉 후배인데 내가 아마 되게 뭐라고 그랬죠. 왜냐면 공천심사하는데 뭘 심사는? 적어도 이게 보수 여당 그 당시 보수 여당입니다. 보수의 가치가 뭔가 한번 써봐라 글로. 글 써봐라. 두 장만 써봐. 두 장만 반 장도 못 쓰면. 아 주대의로 나는 보수여라고 하면 보수가 되는 거예요? 화그룹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할 때 그 화그룹이 없었으면 공부를 못합니다. 숫자상으로 쪽수상으로는 저쪽이 훨씬 많았거든. 비교할 수 없이 많았죠. 화그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화그룹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아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언론인이었는데요. 우리 한승희 검사님 전함을 재직 때부터 많이 듣고 있었고요. 검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뭐 하신 말씀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자 이제 그 다 논의를 하고요. 우리가 그 법치주의 해야지만 민주주의다. 이게 이제 정치검사 지금 말씀하시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법치라고 하는 것은 룰 오브 로우를 말하는 거죠. 그럼 룰 바이 로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아, 이거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참 사법시험 2차 시험에 출제할 만한 룰 오브 로우와 룰 바이 로우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논하라. 네. 아마 훌륭한 사법시험, 헌법시험에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법치주의라는 말은 이제 소위 독일에서 시작된 독일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용어고요. 듀 프로세스 소위 룰 바이 론이 룰 오브 론이 하는 거는 이제 영미법 계통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뉘앙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법치주의라는 건 룰 오브 론만 법치주의다. 룰 바이 론은 법치주의를 가장한. 네. 그러니까 나쁜 법, 악법이라도 법에 의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룰 바이 론이거든. 네.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통치. 네. 법에 의한 통치인데 룰 바이 론은 그 법이 어떤 내용인지를 관계없이 그 법 절차만 따르면 된다. 법 절차만 따르면 된다. 하는 게 룰 바이 로죠. 그러면 왜 그걸 이제 독일 사람들은 룰 바이 롤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말하고요. 룰 오브 롤은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만 법치주의다. 예. 그럼 형식적 법치주의는 왜 법치주의도 아닌 것이 왜 법치주의라는 이름 속에 등장을 했나 헌법교과서에. 그러니까 이 법 공부하는 놈들이 참 비겁해요. 우리나라만 정치검사가 있는 게 아니야. 독일에도 있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예.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판사, 검사, 교수, 법학 교수들이 전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변명은 나는 실정법에 따라서 그냥 나치의 지시에 따라서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나치가 만든 법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법에 따라서 나는 그 지하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했다. 내 죄가 아니다. 법의 죄지. 법을 만든 놈이 잘못했지 왜 그게 내 죄냐. 라고 항변을 했을 때 많은 같은 유유상종이라고 그거를 변호하기 위해서 형식적 법치주의도 법치주의입니다. 라고 그놈들이 그 논리를 만들어서 그걸 변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록은 동생이라고 판사들이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전부 감 1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형 내지는 이런 중형을 처벌받은 판검사나 법률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논리적으로 생겨나는 건데, 어쨌든 법치주의라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헌법 이념에 맞는 그런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진 법, 그 법에 의해서 하는 정치만이 법치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결이라는 이름하에 어거지로 만든 법, 이것에 의해서 그 법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럼 그걸 어떻게 되냐? 독일 연방헌법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이라는 걸 명문으로 규정해놨죠. 국민은 저항할 수 있다. 네. 명문으로 규정해놨습니다. 독일 연방헌법.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헌법 개정이 이제 이래저래 나올 거 아닙니까? 대통령제, 뭐 중임제, 뭐 내각제 떠들고 나올 때 많은 자유우파들은 그런 건 그건 다 지그들을 위한 거지 국민을 위한 거 아니에요. 딱 필요한 거는 독일 연방헌법처럼 우리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독일 연방헌법 중에 21조가는 독일 연방헌법에서의 핵심적 조항, 다시 말해서 독일 연방공화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우리 헌법 1조 같은 조항이 있거든요. 그거는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도 개정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그거를 위반하면 국민은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조문을 명문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반하는 건 일종의 쿠데타하고 그 불법행위죠. 반국가행위죠. 이것 때문에 그게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이 되기 이전에 원래 서독 헌법이었어요. 그 서독 헌법에 가지고 있던 조항인데 그 조항 때문에 서독이 마음 놓고 안보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동독을 흡수통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방 통일 독일 연방공화국은 그 서독에 있던 그 조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 헌법 개정이 문제가 될 때는 무조건 딴 거 우리 알 거 없어. 이거 집어넣어. 우리도 그거 집어넣어. 자유민주 국가임을 부정하는 헌법 개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그게 영미법에서 보면은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제 의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법률도 제한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입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비슷한 대륙국가 걔들은 성문으로만 되어 있지 않지. 네. 사실상 예컨대 미국 같으면 미국의 그 건국 정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행복을 권리가 있다. 이거는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걸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네,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룰 오브 로우와 룰 바이 로우의 사례를 하나씩만 들어주시면 사례. 룰로는 정상적인 법치주의가 우리가 일체 통제에는 다 룰 오브 로우죠, 그죠? 네. 근데 룰 바이로는 예컨대 이제 잘못 만들어진 법, 뭐 지금 예컨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가지고 뭐 검사가 아닌 놈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그 영장에 의해서 누굴 체포한다. 법을 악용한 거예요. 법, 그렇죠. 도구로 만들어서. 그렇죠. 히트러 같은 경우. 법을 법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심제에 대해서 좀 우선 좀 여쭤보고 싶어서, 사심제라는 게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심제, 지금 상심제잖아요. 예. 사실 행정법 같은 경우는 20이고 나머지 민사형사는 30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심제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에서 이제 그 사심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사심제가 된다 그러면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그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또 사심이 되는 건지, 그게 또 헌법 개헌사상 맞죠?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몇심제, 산심제로 한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은 없지만 대법원을 전국심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대법원의 판결을 또 심사하는 어떤 제도를 줘도 그건 위헌이죠. 네. 그리고 사심제도, 근데 제가 신문을 요새 하도 안 봐가지고 신문은 텔레비하고 신문을 내가 없어 그러는데 사심제가 전자권은 예컨대 많아요.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게 한다. 이거는 뭔가의 헌법이 아니죠. 네. 헌법, 왜냐하면 대법원을 종부심으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건 내가 나중에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내가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9시까지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예. TV상에서 말씀 주신 경찰의 문제점을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 6월에 경찰청하고 중국하고 MOU를 체결해서 경찰이 결국엔 중국의 공안처럼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치 검찰의 배경 또한 차이나 머니로 인해가지고 많이 부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한국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이 혹시 부패한 언론을 수사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없으세요? 부패한 언론을?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언론 통제가 지금까지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검찰이 언론을 수사한 적이 있는가? 그거 아주 상당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나중에 이 시간표 중에 이재용 교수가 아마 초안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고 우선 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제가 공안검사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주적,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유일한 세력은 북한 세력이었다. 우리 국가보안법상으로는 북한 공산 집단이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 용어로는 그냥 북한이라는 하나의 국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북한 공산 집단보다 더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가 누구냐? 중국이죠. 중국은 북한은 대놓고 남조선 적화혁명 노선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한 번도 남조선이라는 용어도 안 쓰지만은 남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중국식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자들은 사실은 십수년 전부터 모든 면에서 예컨대 교육이라든가 친교라든가 개인적인 친분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학문적 교류라든가 심지어 세미나라든가 어떤 명분을 통해서든 그자들은 개인이 없지 않습니까? 국가 자체가 당에 의해서 지배되거든요. 모든 단체, 특히 물 건너서 외국과의 어떤 접촉을 하는 것은 거의 100% 다 당의 지배를 받는 거죠. 국내에서 지구들끼리 사생활하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단체하고 우리는 예컨대 경찰이면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고 저쪽은 국가기관이 아닌 예컨대 무슨 산동 만주연구소라고 칩시다. 만주연구소하고 뭘 했다. 그냥 사설단체하고 하지만 중국에는 공산당과 연계되지 않은 사설단체라는 건 없거든요. 다 공산당에서 장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알게 모르게 모든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중국의 어떤 단체, 어떤 개인에 의해서 포획돼 있어요. 우리말 흔한 말로 발목이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는 제대로 나쁜 일, 드러나면 남한테 크게 망신당한 나쁜 일에 의해서 발목을 잡힌 자도 있고 그게 아니고 선의로 나는 교류했는데 학문적으로 서로 공동 연구했는데 아니 우리 아들이 거기가 유학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 지도교수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친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장악이 되어 있죠. 그자들은 그것에 그래서 여기다 공자학원을 두고 동방명주라고 하는 중국집을 유장한 공안경찰 비밀경찰 교수가 와 있었죠. 공자학원인이 동방명주라는 그 중국집도 들통났잖아요. 잠실에 있는 거. 그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중국으로 쫓겨갔는지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차리고 있는지 그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추적하는 기자 있습니까? 지금 영국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또 있죠? 네, 네, 또 있습니다. 네, 또 있어요.
아무도 기자들이 그걸 추적하는 기자가 있어요? 또 추적했다고 해도 그걸 보도하는 기자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미 상당 수준으로 중국은 소위 대만, 홍콩, 한국 이 세 개를 저들의 속국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홍콩을 전략화할 때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대량 이주. 중국 본토 사람을 홍콩으로 대량 이주시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국화하는 겁니다. 본토화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지금 100만이 와 있거든요. 이제 무비자 해가지고 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갔는지 안 갔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그 추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삼아도 그냥 메아리가 없어. 간혹 어떤 유튜브 한두 개가 그런 문제 삼는 유튜브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 이미 상당 언론기관, 뭐 다라고 봐도 과연 잘하죠. 이 장악이 돼 있는 겁니다. 장악이. 석구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드 배치 상황을 중국에다 보고했지 않습니까? 삼불이라는 걸 왜 만들었어요? 그게 할 짓입니까? 주권 국가가? 국가 자체가 이미 석구가 됐어요. 그럼 문제 삼아야 되는데 문제 삼는 데가 없어. 언론이라는 게 속성이 뭡니까? 요만한 뭐 빌미만 있어도 파주지고 그냥 기사화하고 그냥 괴롭히고 하는 게 속성인데 이렇게 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중동 어떤 신문도 그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이 검찰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언론을 혼내준 적이 있느냐? 간혹 가다가 국세청에서 언론이 제일 취약한 거는 세금 때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가족, 그 회장 일가족, 소위 또 언론 재벌들 아닙니까? 일가족이 개인적 비행, 무슨 영화배우 가지고 농락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비리로 해서 사법 처리가 되는 건 있지만 언론 그 자체의 업무상 비리로 회장이 예컨대 자금을 횡령해 먹었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국세청에서 조사는 받은 적이 있지만 거기 출입 기자들 동원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언론사들이요 국회의원 지금 편집국장이나 뭐 그 좀 잘 나가는 몇 놈을 길을 쓰고 국회의원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놈들이 그 언론 그 보호기관이거든. 민원기관이고. 소문에 의하면 실화는 아닙니다만 소문에 의하면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러나 소문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언론의 그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 바람에 특히 조중동 그래서 그놈들한테 그렇게 씹혔다는 거죠. 그게 탄핵에 도와서 됐다는 거죠. 전 스카이데일리 대표 조정진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기사도 썼더라고요. 옛날에 김대중 시절에 정권 시절에 세무 조사를 해가지고 언론사 뭐 10개인지 뭐 몇십 개를 세금 폭탄을 때려놓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명단을 딱 주면서 이 사람들을 너네 거기 데스크에서부터 이렇게 요직에 다 교체해라. 이 사람으로 교체해라. 아니면 세금 이거 폭탄 그냥 때려서 거의 파산 지경 뭐 다 세금을 내도 거의 이제 경영이 안 될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려놓고 그렇게 위협을 가해서 나머지들이 다 그대로 들어줬는데 조정진 대표가 있었던 세계일보인가 거기는 조정진 이 사람이 그때 언론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이렇게 대기발령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그 고위 간부가 라는 그 세계일보에
이 사람한테 상의를 왔대요. 지금 이렇게 세금 맞았는데 이 사람들 다 좌파겠죠. 이 사람으로 다 가르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조지웅 대표가 그럼 자기를 팔아라. 만약에 그거 그대로 실시했다가는 내가 회사 앞에서 분신자살 해버리겠다. 이렇게 가서 전화라고, 청와대에 전화라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제 청와대에서 조금 겁먹고 한 자리만 빼놓고는 다 이제 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타협을 봐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언론이 완전히 작용화가 다 돼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다. 뭐 이런 기사도 썼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뭐 아까 국민저항권 뭐 말씀을 하셨지만 뭐 강화문이고 동대문이고 뭐 서울역이고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국민저항을 하고는 있는데 보도는 거의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 쪽도 뭘 우리가 해도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민주당 쪽은 다 무죄고 저기 우파 쪽에서는 다 그냥 유죄로 정말 이 법치가 다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언론은 그걸 또 제대로 보도도 안 해주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돼가지고요. 우리 자유우파들이 지금 이제 지쳐가고 있는데 국민저항권이라고 말은 이제 우리들도 해요. 이렇게 싸워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국민저항권을 발동을 시키려면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다시 아니 이대로 갔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국민저항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한 국가기관의 입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구성 요건이 안 되고요. 어떤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 요건에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은 하나의 그 법률과 비법률의 경계선에 있는 거거든요. 저항권이. 그게 저항권이 실패하게 되면 전부 폭동이 되고 공수평 방해가 되고 엄청난 뭐 내란이 되고 범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공이 되면 국민 저항권이 행사가 되는데 실패가 되는 순간에 모든 실정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경계선에 있죠. 그래서 그건 쉽지를 않죠. 그건 뭐 어떤 법률 요건에 의해서 행사되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견디다 못하면 모든 어떤 국민이 봐도 또 다른 외국인이 봐도 그 정도라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하네. 개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못 일어나면 개되지네 라고 하는 수준이 돼야 될 겁니다. 네. 지금 현 상태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안 돼 있다고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파라고 자처하는 자들조차도 아직도 저쪽에 기웃거리는 자가 많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살려고 하는 인간이 많고 네. 그래서 그건 아마 그 법률 요건만 갖춰서 행사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실질적인 거기서 어떤 거대한 그 권력이 나오겠는가. 그래서 근데 언론이 그랬다는 거는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좌파가 된 건 아니고 지금 40대 50대들이 받은 역사교육 그런 것들이 전부 처음부터 왜곡이 돼 있어서 걔들은 기자가 될 때부터 이미 좌파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사주의 이해관계하고 맞아떨어지면서 그 패거리가 된 거죠. 네. 공소시효라는 게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언론을 작용화시키는 처벌할 수만 있다면 증인들은 있잖아요. 처벌할 수만 있다면 뭐 전두환 맨날 처벌할 때 다 속법 만들어가지고 공소시효 다 지난 것도 만들어서 처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혁명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헌법 절차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고. 저 어떻게? 과거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혹시 변호사님이 생각하셨던 혹시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 있으셨나요? 나는 뭐 다른 건 뭐 자칫 얘기하면 내가 검사였기 때문에 검사 쪽에 편을 든다라고 할 것 같아서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얘기를 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우선 우리 국민적 입장에서 피부에 닿는 얘기로 보면 검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범죄인을 조사해서 처벌하는 게 같은 권능이죠. 둘 다가 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의 피해 구제입니다. 그리고 인권보호입니다. 인권보호. 수사 목적을 달성해야 수단 방법을 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쳐서 범죄인을 처벌해야 된다는 이게 수사기관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여간 여하간에 어떤 방법을 써든 진실을 파헤쳐서 범죄인을 밝혀내고 처벌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 그 여하간의 방법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검사도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고 경찰도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는데 누구에게 더 있는가? 그리고 그게 발생했을 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군가?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검사의 법률 전문가인 경찰은 우선 물리력이 있잖아요. 총을 찬 사람 아니야. 곤봉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갑을 들고 있고. 검사는 펜밖에 없잖아요. 펜에 의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에 의한 인권 침해와 어느 게 더 큽니까? 펜으로도 사람 잡을 수 있어요. 멀쩡한 생사람은. 그러나 우선 1차적인 인권 침해는 물리력에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펜에 의한 인권 침해는 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욕심이 너무 앞선 나머지 인권 침해를 하지는 않았나, 말하자면 엉터리 조서를 만들지 않았나, 펜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나 라는 것을 판사가 하는 게 재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찰은 속된 말로 뭐 요즘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지하실에다 갖다 놓고 뭐 옛날식으로 물 먹이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그 옛날 박종철 사건 그런 거 보면 그런 짓은 안 했나? 제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박종철 사건 때도 사실은 그거를 덮으려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거짓말 했을 때 이건 아니다. 부검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저입니다. 서울지검 보안부에서. 그게 영어로 그게 영화로 1987이라는 영화로 나왔는데 그때 제 소속 부장이 최환 부장이죠. 최환 부장이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부장은 검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검사가. 그래서 그 당시에 남영동 팀들이 대여섯 명이 와가지고 얼굴이 사상이 돼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얘가 죽었는데 이거 좀 부검하지 말고 검시해서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워낙 공안 정국이었으니까 뭐 학생들이 매일 수십 명씩 구속됐죠. 그래서 저도 그 가정 개편이라고 그놈 말을 그 경찰들 말을 한마디를 거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죽었다는 걸 누가 아느냐, 아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급해서 병원 의사를 불렀더니 오무시게 하는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인가 하는 의사를 부르고 감옥에 하나 따라와서 두 사람이 압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겨. 무조건 부검이에요. 그래서 부검이 된 거죠. 하여간 그렇게 물리력에 의한 인권 침해는 검사가 제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피해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10억을 사기당했어. 그러면 경찰은 그냥 떠드는 대로 고소인인 대로 떠들어 받고 피의자부터 피의자 떠들어 받습니다. 거기에서 피의자 편을 드는 것처럼 하거나 고소인 편 드는 것처럼 하면 상대방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서도 받고 고소도 당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거기에서 지가 에이 그거 당신이 잘못했구만 돈 물어줘 이런 소리 못합니다. 근데 검사는 할 수 있어요. 검사는 준 재판관이거든요.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설사 사기죄가 안 되더라도 그 돈은 네가 가질 돈이 아니지. 돌려줘. 반이라도 돌려줘. 이렇게 해서 합의를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게 검사인데 지금은 경찰에다 해놓으니까 그냥 마냥 늘어지고 이쪽 조사받고 이쪽 조사받고 그 다음에 나을 거 없으니까 검찰을 올리면 검찰가 야 이놈 이게 뭐야 빽이 안 가려졌잖아 다시 조사해 또 내려가 또 조사받고 또 같은 소리야 또 올라가
웬만한 고소사건은 3년, 4년 걸리죠. 이쪽 저쪽이 다 지쳐가지고 화이트에 제발 없는 걸 해달라. 피해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는 수사 종결권입니다. 사건이 죄가 된다 안 된다는 최종적인 결론은 검사만 원래는 판사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건을 죄도 안 되는 사건을 다 판사가 내리라고 그러면 판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죄가 안 되는 사건은 검사가 내리라고 했어. 왜냐하면 판사하고 검사는 똑같은 사법시험을 붙고 똑같은 법률 지식 전문가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경찰권에다 줬잖아요. 수사권 조정 속에서 경찰이 최종 죄 안 되는 사건은 경찰에서 최종 종국 결정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부패가 생기죠. 어마어마한. 경찰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죄가 된다 안 된다는 걸 판단하는 판사 노릇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할 만한 법률 지식을 배운 적이 없어. 들어갈 때부터 수사 경찰을 해서 20년 경찰을 했다 해도 어깨너머로 배운 건 안 되죠. 근데 하물며 20년 동안 수사 경찰만 하나요? 대통령 지나간다 하면 길거리 가서 경호도 해야지. 데모 한다고 그러면 가서 데모도 막아야지. 파출소에 가서 그것도 해야지. 어린이 보호교 가서 어린이 보호도 해야지. 경찰이 하는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국적으로 판단하는 권한, 수사 종결권을 준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그 올해 포럼 통해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된 뭐 안건이라도 그런 게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아주 여기서 설명하면 밤새도록 설명해도 못하겠네요. 한 가지 케이스만. 이건 아주 최근엔 너무 많지만 10년 전에 말이죠. 10년 전에 우리 회원 중에 어떤 여성 회원이 글을 썼어요. 뭐냐면 그 여성은 여성 입장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여성들 중에 자궁경부암 암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외국은 그 백신을 무료로 놔준다. 무료. 근데 우리는 그런 조치가 안 돼가지고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때니까 예민할 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어렵고 누구하고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하면서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의외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이 되는 후에 출산과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시술해 주자라는 안을 제시했어요. 그게 우리 정책집 제1권인가 2권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바로 시행했죠. 네. 그거 말고도 요즘에 여기 주식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게 방산주 아닙니까? 그죠? 조방원. 조선 방산 원자력. 조방원. 그죠? 그중에 방산 산업이 이 불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 덕에 먹고 산다 할 정도로 지금 방산업이 잘 되는데 사실은 역대 정권, 모든 정권, 특히 좌파 정권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어떻게 하든지 박살을 내려고 미사일도 개발 못하게 하고 원자탄을 말할 것도 없고 미사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자권 하려고 난리 아닙니까? 방위산업을 어떻게 하든지 그거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방위산업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거든요. 오늘날 방위사업이 저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거는 누구 덕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덕이에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때 오원철 경제 제2비서관은 방위 담당 비서관이야. 방위산업 비서관. 그때부터 방위산업 국민소득 100불, 200불밖에 안 돼 세끼 밥도 해결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주 국방만이 살 길이다고 하면서 방위산업을 육성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에 방위산업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방부 소관에서 방위청 소관으로 자꾸 격화시키는 거야. 그럼 신무기 하나 개발하는 것도 청장 주재 됩니까? 청장이 장관한테도 결재받아야 돼요. 장관 대통령한테 결재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직접 결심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을 가지고 3단계, 4단계 밑으로 내려놓으니까 방위산업이 되냐고. 그럴 때 그걸 제대로 해낸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거죠. 그럴 때 제가
우리 그 포럼 나중에 필요하신 분한테 제가 책을 드리는데 우리 최근에 우리가 자유와 시장이라는 정책집을 내고 있잖아요. 그거 작년에 낸 책을 최신판인데 거기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방위 산업이 국가의 살 길이다. 네. 거기 논문이 실려 있는데 그게 윤 대통령 때 장관한테 직접 보고됐어요. 방위 산업 어떻게 하든지 육성해라. 네. 카이를 빨리 민영화해라. 네. 그래서 산업원에서 떼어냈지 않습니까, 카이를. 네. 그래서 오늘날 저거는 그야말로 이제 경제 성장, 우리 먹고 사는 데서 도움이 되지만 국가의 발전에도 엄청난 역할을 하는 방위 산업,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한, 그것뿐만 아닙니다. 국립공원에 옛날에 설악산 등반하려면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길이 되면 똥밭이어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립공원에 일본에 어느 국립공원에 예를 들면서 그 국립공원은 4km마다 화장실이 있다. 근데 설악산 등반로에 그 중천봉 가는 거기에 대피소 말고 어디 화장실이 있냐. 남자 그렇다 치고 여자들은 어떻게 생리현상을 해결하냐라고 거기다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지금은 웬만한 국립공원 고사하고 트레킹길에도 화장실 가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등등 하여 그 책에 많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자궁 경부암 백신 말씀하셨는데 네. 확실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하셨겠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우리 회원 중에 그 전문 의사가 있어요. 네. 그 의사분이 쓴 정책 대안집이야. 지금 일본에서는 자궁 경부암 백신 맞은 그 젊은 여성 뭐 청소년들 중에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증으로 누워있는 이 부작용이 엄청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백신이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정책집을 또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백신이라는 게요. 지금 또 요즘에 또 밝혀지는 게 코로나 백신 이것도 정말 위험한 거고. 맞아요. 신생아 예방접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폐아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라는 통계도 자폐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예. 그것도 언제 한번 내가 글부터 하다니까 글 좀 써주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과학에서는 절대 진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끊임없이 발전하고 수정되고 발전하고 수정되고 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5년 전만 해도 자궁 경부암 백신을 예방접종으로 무료로 해준다는 것은 국민 복지 차원에서 엄청난 진일보였거든요. 근데 또 그 후에 보니까 코로나 백신 모양으로 백신 자체에 또 부작용이 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또 다른 정책 제안이죠. 그 빅파마들이 완전히 그렇죠. 자기네 회사의 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눈물어가지고 이 데이터도 조작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제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과학이라는 건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 새로운 과제 속에서 발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얼마 전만 해도 양자에 관해서 우리가 무시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양자 관련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뭔가 이제 우리 현실 문제로 다가왔죠. 왜냐하면 SKT, KT 전부가 다 지금 다 해킹 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양자 보안 시설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게 뭐 하나 해놓고 이게 절대적이다라는 건 말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책을 건의를 해서 실행이 되면 그 후에 비포 앤 애프터 이게 두 개 비교 대통령은 한 20년 하면 뭐가 그런 거를 추적 조사 같은 것도 하세요? 네, 그럼요. 이제 한 분만 질문 받고 다 됐나요? 어디 지금 몇 시인가요? 사고 9시네요. 꼭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짧은 질문 하나 받고 그 다음 끝내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걸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